안녕하십니까. 책두겁입니다. 이 책을 한 개의 영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세 등분으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5장부터 시작입니다. 5장 우주의 커넥톰 196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이 책 전체를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칠레와 페루 앞바다의 해저에는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는 지구에서 제일 큰 존재가 있다. 수많은 덩굴손 같은 것들이 우아하게 나부끼는 그것은 그리스 영토만한 집단을 이룬 미생물들이다. 언뜻 털이 긴 카펫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유기체에는 규모 외에도 놀라운 점이 있다. 그 군체의 옛 선조에 해당하는 존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는 화석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광합성하는 미생물인 남세균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이었다. 그들이 바로 뇌 발달의 초기 단계를 이뤄낸 존재였다. 이 방대한 미생물 매트의 한 중간에 있는 미생물이 배가 고프면 포타슘 파동의 형태로 전기 메시지를 내보내어 매트의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린다. 메시지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전달된다. 중앙에 있는 미생물에게서 시작된 노란 포타슘 파동이 이웃 미생물들의 중계를 거쳐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메시지는 이봐 친구들, 먹을 걸 독차지하지 말아줘 하는 뜻이다. 그러면 매트 가장자리의 미생물들이 영양소 섭취를 줄인다. 이런 군체의 옛 조상들이 이런 메시지 전달에 전문화한 세포, 즉 신경세포를 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생각해보라. 미생물 매트와 아이작 뉴턴 사이에는 진화의 수억 년 세월이 놓여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생각의 기본 단위가 같다니. 약 40억 년 전에 미생물들이 개척했던 메시지 전달 체계가 아직 우리 안에 있다니. 그 체계는 우리 유전자에 기록되어 생명의 책 안에 새겨져 있다. 또 여기 작은 개체들이 모여서 진화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단순한 부분들의 합 이상일 때 우리는 그런 현상을 창발이라고 부른다. 이게 어쩌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의 신경세포 시초로 보이는 미생물 매트가 소개된 겁니다. 각각의 합이 단순한 부분의 합 이상이 되는 것, 창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나 또는 세균들은 집단으로 모였을 때 개별 세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상상해 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10만 명이 고립되어 살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기지 않나요? 지구촌의 서로 다른 문화들도 역사 속에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거죠. 또 군중 심리라는 것도 있죠. 단 몇 명만 모여도 그렇죠.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밈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이런 창발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앤드루야는 197페이지에서 창발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07페이지 6장 1조개의 세계를 가진 남자입니다. 여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카이프와 유리는 둘 다 갓 시작된 우주 프로그램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반목은 여전했다. 칼은 으르렁거리는 두 실험실을 계속 오갔다. 두 남자 사이의 적대감에 마음이 어찌나 고달팠던지 칼은 당시 자신이 이혼한 부모의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두 남자가 공통으로 둔 유일한 제자였던 칼은 두 사람을 잇는 유일한 달이었다. 유리는 나사에게 달 탐사를 강력하게 권했다.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마침내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 한 이유였다. 한편 카이퍼는 인간이 달에 가면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예측했는데 꼭 오도독 눈을 밟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훗날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과연 카이프가 말한 것처럼 오도독 눈을 밟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칼은 칼 세이건을 말하는 겁니다. 칼 세이건의 당시 입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었지만은 이혼한 두 부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처지.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물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화학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하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체로 서로에게 소리 지른 것에 가까웠다. 232페이지 여기에서 앤드루야는 태동기의 행성과학이 처음 시작될 때 취해야 할 그 기풍을 칼 세이건이 세웠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6장의 제목인 1조개의 세계를 가진 남자라는 것은 바로 칼 세이건이나 아니면 그 토대를 닦은 그의 스승인 카이프와 유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235페이지 7장 지구의 지적 생명체를 찾아서 239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발밑에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도 있다. 오래전부터 땅속에 존재해온 월드와이드 웹이다. 그 방대한 신경망은 숲을 하나로 이어 숲을 서로 소통하고 작용하는 역동적인 하나의 유기체, 주체성이 있을 뿐 아니라 땅 위의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유기체로 만들어준다. 미세한 섬유들이 얽혀서 이룬 빛나는 망, 사방으로 뻗어 있으며 충격적으로 복잡한 그 망을 우리는 균사체라고 부른다. 균사체는 곰팡이, 식물, 세균, 동물이 고대부터 협력해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통신망이자 운송망이다. 지구에 있는 식물의 90%는 균사체가 가능케 하는 그 상호 유익 관계에 참여한다. 서로 다른 종들도 심지어 서로 다른 계의 생물들도 균사체를 통해서 영양소, 메시지, 공감을 주고받는다. 버섯은 균사체의 자실체, 즉 생식기관이다. 우리가 숲에서 야생버섯을 발견했다면 발밑에 그 위대한 자연의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다. 어떤 버섯은 포자를 수조 개씩 바람에 퍼뜨린다. 그 포자 하나하나가 생명의 메시지를 나르는 낙하산병이다. 놀라운 이야기 같습니다. 시작한 김에 몇 줄 더 읽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수천 장의 잎을 거느린 우람한 참나무는 그중 한 잎에 작은 애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느낄 줄 안다. 그러면 우리 신경계에서 그런 것처럼 나무에게서도 전기화학적 신호가 몸 전체로 퍼진다. 단 나무는 우리보다 훨씬 느리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나무의 아야 신호는 1분당 1cm 미만의 속도로 전달되므로 나무가 그것에 반응해서 해충을 쫓아낼 화학 물질을 생성하기까지는 최소 1시간은 걸린다. 아야 하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나무는 아야 하고 반응하면서 해충을 쫓아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밝히는 것들은 40년 전에 나온 코스모스 이후 매우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최신 과학이죠. 우연히도 환경 감수성이 높은 직종인 생태해설, 숲해설, 자연해설, 산림치유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런 개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의 윤리, 도덕, 환경 감수성이 고도화되면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그리고 집단체인 숲 생태계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전체를 소중하게 아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